선생님은 이천화과학학원의 장재원팀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은 2025년도 9월 3일에 시행된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과학탐구 영역 25문제 해설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바로 가시죠. 자, 1번. 다음은 어느 전기차의 상세 정보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뭐 길이, 넓이, 속력, 또 충전 시간, 그리고 주행 가능 거리 등등 되게 다양한 재원을 주었습니다. 자, 제시된 정보 중 기본량부터 유도된 물리량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기본량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길이, 그리고 시간, 질량, 전류량, 또 이제 빛의 세기, 또 온도가 있죠. 온도, 그리고 물질량, 그러니까 입자의 개수를 말하는 몰까지 해서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이 7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위들은 전부 다 유도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량을 조합해서 나온 유도량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럼 길이 같은 경우는 여기 보듯이 길이 그대로 기본량이 되겠죠. 넓이 역시 미터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길이입니다. 얘도 길이고요. 속력 같은 경우는 이제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되어 있죠. 이런 거는 길이를 시간으로 나눈 얘가 유도량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길이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배터리 충전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분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완충 시 주행 가는 거리를 555km라고 했으니까 얘도 길이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4개는 전부 다 기본량인데 이 녀석 세 번째에 있는 이 속력 값은 유도량이다 라는 것. 그래서 유도량을 골라라 했을 때는 3번 속력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봅시다. 2번 규모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 쭉 읽어보면은 뭐 적혈구에 대한 설명들이 적혀 있는데요. 그러면 적혈구보다 작은 규모에 해당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여기 5가지 중에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규모, 과학에서 규모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는 이제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거시세계고 하나는 미시세계입니다. 거시세계는 이제 우리가 관측하는 큰 규모의 사건들이라든지 아니면 물체들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고, 미시세계는 엄청나게 작은 분자 혹은 원자 단위까지 들어갔을 때 굉장히 작은 세계의 입자들이나 현상들을 말합니다. 자, 그럼 거시와 미시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 여러분, 기준은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의 감각. 사람의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으면 거시세계, 인지할 수 없으면 미시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혈구는 우리가 사람의 피를 봤을 때 피가 빨갛다는 건 보이지만 그 안에 적혈구의 그 크기 알갱이 하나하나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혈구 크기쯤 되면 이제 미시세계의 거의 기준선쯤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혈구보다 더 작은 규모를 말하고 있으니까 이 중에 미시세계 규모를 찾아라 라는 것이고, 나머지 고양이라든지 산, 그리고 지구, 은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고 느끼고 감각할 수 있죠. 딱 답 1번 수소원자의 크기만 빼고 말이죠. 자, 다음 3번 봅시다. 3번 유형은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대한 유형인데요. 그림은 물통에 모인 빗물의 무게를 깊이로 환산하여 이제 측정하는 그런 우량계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0부터 6시간 동안 빗물에 모인 양을 이렇게 측정한 그래프를 제시를 해 줬는데, 지금 잘 보면 빗물의 그래프가 꽤나 딱딱 끊어진 불연속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연속적이구나. 자, 불연속적인 데이터는 우리가 뭐라고 하겠죠? 디지털입니다. 얘가 디지털.
그리고 연속적일 때 우리는 이러한 신호나 정보 체계를 아날로그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설명을 골라봐라 라고 했을 때는 디지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골라봐라 뭐 이런 말하고 일맥상통하겠죠. 자, 기억, 화면에 나타난 강우량의 측정값은 연속적이냐? 아니다. 보면 딱딱 끊어지니까 불연속적이다 라고 해야겠죠. 여기다 불자를 붙여주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 우량계에는 아날로그 형태의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센서가 있냐? 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비가 내린 걸 이 무게라든지 깊이 그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빗물의 무게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센서가 이 우량계 안에 들어 있어야 그거를 기록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센서가 당연히 들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 디지털 정보는 아날로그 정보보다 저장이나 전송할 때 손상되기 쉽냐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디지털 세상이 이제 속에 살고 있잖아요. 물론 아날로그 신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디지털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영상들을 찍고 또 기록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디지털 정보 신호 체계가 아날로그 신호 정보 체계보다 좋은 장점들이 많아서입니다. 첫 번째, 일단 신호를 저장할 때 왜곡이라든지 저장, 편집이 쉽습니다. 그리고 저장할 때 용량도 더 압축하기도 좋고 또 재생했을 때 그 왜곡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정보가 손상되기 쉽다? 아니다. 훨씬 더 손상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쓰기 좋은 형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귿의 뒷부분, 쉽다 부분이 틀렸죠? 그럼 답은 니은 하나에서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봅시다. 4번. 그림은 원소 A의 방출 스펙트럼, 원소 B의 흡수 스펙트럼, 별 S의 흡수 스펙트럼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때 이제 우리가 스펙트럼을 보면 스펙트럼에는 총 3가지가 있다고 배웠죠. 첫째는 모든 성분이 다 들어있는 연속 스펙트럼, 그리고 특정한 부분만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 스펙트럼들도 또다시 2가지로 나눴을 때 에너지가 많은 물질에서 빛을 방출할 때 나오는 방출선 스펙트럼이 있고 이제 저에너지 물질,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물질이 빛을 흡수하여 연속 스펙트럼 중 일부분의 선이 사라지는 흡수선 스펙트럼,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거 지금 색깔을 반전시켜 놔서 그렇지 어두운 배경에 밝은 선입니다. 여러분, 밝은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방출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도 방출이라고 돼 있죠. B 같은 경우는 이제 밝은 선에 흡수된 선들입니다. 그래서 얘는 흡수선 스펙트럼 이런 걸 알 수 있죠. 이제 별빛 S도 역시나 흡수선 스펙트럼입니다. 자, 방출선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고온의 기체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올바른 걸 찾아라 라고 했을 때 고온에 있는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하냐 라고 했을 때 맞다. 왜냐면 특정 파장만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A와 B는 동일한 원소냐 라고 했는데 이게 동일한 원소이려면 흡수가 됐든 방출이 됐든 선의 위치가 정확하게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의 위치가 100% 일치해야 되는데 지금 잘 보면은 당연히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동일한 원소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별 S의 대기에는 B가 존재하냐 라고 했을 때 그럼 별 S에서 나타나는 스펙트럼 중 여기 B 원소에 있는 스펙트럼이 100% 정확하게 다 들어있는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있고 있네요. 그러니까 별 S에는 B 원소가 들어있겠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음 5번. 그림은 빅뱅 이후 초기 우주에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빅뱅이 처음에 이제 일어나고, 그 다음 기본 입자가 생성되고, 기본 입자들이 뭉쳐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나타난 다음, 양성자와 중성자도 또 뭉쳐가지고 원자핵이 나타나고, 원자핵과 이제 여기서 생성됐던 전자랑 결합하면서 중성 원자까지 생겨났다라고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입자에는 뭐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본 입자에는 쿼크와 전자가 있죠. 그리고 쿼크에는 또다시 업 쿼크와 다운 쿼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억, 전자는 기본 입자에 해당하는가? 라고 물었는데 전자 역시 기본 입자에 해당하므로 얘는 맞는 복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헬륨 원자핵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기 위에 자료가 필요 없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원자핵에 대한 개념만 알고 있어도 얘가 원자핵이라 했잖아. 아직 전자가 달라붙질 않았잖아. 그리고 원자핵은 얘가 양성자랑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렇죠? 근데 양성자는 플러스를 띄고 중성자는 마이너스를 띄니까 얘는 큰일 날 뻔. 중성자는 중성을 띄니까 이걸 합치면 당연히 원자핵 그 자체는 양성을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성이 아니라 양성이다 라고 하면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다. 다음 디귿. 우주의 온도는 가 시기가 나 시기보다 낮다 라고 했는데, 우주의 온도는 탄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팽창하면서 계속해서 온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 중3 구름에서 배웠었던 원리랑도 동일한데요. 구름이 단열 팽창하면 온도가 낮아지듯이 우리 우주도 다른 외부와 이제 상호작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건 아직도 덜 밝혀졌지만, 지금 이걸 단열 팽창과 같이 생각을 해봤을 때 우주가 팽창하면서 끊임없이 온도가 내려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온도는 처음이 제일 뜨겁고요. 가면 갈수록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 시기는 나 시기보다 당연히 이전이므로 더 뜨거웠을 겁니다. 그래서 가 시기가 나 시기보다 낮다는 틀렸습니다. 이걸 높았다라고 하면은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다. 답은 기억 1개. 그래서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이건 선생님이 이제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6번은 화학결합 파트죠. 여기서 이온 모형을 딱 줬을 때 어떤 이온인지 바로 알아보려면 주기율표가 완벽하게 외워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주기율표를 통해서 번호까지 완벽히 숙지된 상태에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다, 그리고 이게 1가 라는 거를 딱 본 다음에, 그러면 플러스 이온이면 플러스 1가 이온이면 전자를 하나 잃은 상태네? 그럼 전자를 하나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자가 10개네? 그럼 얘는 이온이 되기 전에는 원래는 전자가 11개였겠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11개니까 주기율표상에서 11번 나트륨이겠다. 이렇게 바로바로 될 수 있으려면 주기율표를 숙지를 완벽하게 해라. 그런 걸 강조했었죠. 그래서 얘는 나트륨 이온입니다. 자, 똑같은 논리로 B이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니까 원래 입자에서 전자가 하나 들어왔단 말이죠. 즉 이거 하나는 어디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전자라는 건데, 그러면 세보면은 9개가 됩니다. 9개? 9번 누구죠? 플루오린이죠. 그래서 B는 플루오린 이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안해요. 플루오르화 이온이라고 해야죠. 자, 다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보기에서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B의 원자가 전자수는 7이다 라고 했는데, 원자가 전자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서 이제 화학결합할 수 있는데 쓸 수 있는 원자의 개수를 세면 되니까 그냥 이거 세면 되죠. 그러면 7개가 맞다. 자, 원자 번호는 A가 B보다 크다 라고 했는데, 얘가 11번이고 얘가 9번이니까 이제 숫자가 크죠. 그래서 맞다. A와 B는 같은 주기냐 라고 했는데, 이 나트륨은 사실 3주기죠, 3주기. 그래서 얘는 3주기 원소고, 이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2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주기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같지 않다. A가 B보다 주기가 크다라고 하면은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틀렸다. 그래서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죠. 7번에는 간략한 주기율표를 가져다 주고 A, B, C, D를 이렇게 기호를 줬는데 보자마자 여러분들도 역시나 주기율표상에서 원소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1주기 1족, 이제 얘는 수소겠죠. 그리고 2주기 16족이면 얘가 산소겠다. 여러분 이거 찾을 때 만약 그 옥텟 규칙과 번호만이라도 잘 외워져 있다면 이거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안에 주기랑 족을 못 외워져 있어도 찾을 수 있어요. 옥텟 규칙이 288 순으로 이제 전자 배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규칙이잖아. 그러면 이제 그리고 주기가 전자 껍질의 개수를 의미하고 족은 원자과 전자의 개수를 의미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원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전자 껍질 두 개를 배치해. 얘가 2주기니까. 그 다음 첫 번째 껍질에는 이제 옥텟 규칙에 의해서 당연히 두 개가 전자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두 개 들어가고. 근데 16족이면 여기 앞에 있는 10을 빼면 이게 원자권 전자가 6개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얘가 6개가 돼야겠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배치돼야겠구나. 그러면 얘는 이제 전자가 2개, 그리고 여기다가 6개 합치면 총 전자가 8개니까 8번 원소겠다. 그러면 8번은 산소지 하면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가 2주기 16종이라는 걸 안 외우고 있어도 이렇게 옥텟 규칙과 그에 따른 전자 껍질의 전자 배치를 해서 전자의 개수를 센 다음에 번호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시간은 좀 오래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외워놓고 숙지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 풀 때는. 다만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스스로 전자 배치를 해보면서 찾아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3주기 2족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이고요. 3주기 17족 같은 경우는 밥을 안 먹었더니 당 떨어져서 그러나. 자, 염소가 되죠. 그래서 다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찾아봐라 라고 했었는데 원소 A에서 D 중에서 B와 그러니까 산소와 공유결합할 수 있는 거는 산소와 공유결합을 형성한 원소는 한 가지다 라고 했는데 공유결합을 하려면 이제 서로 비금속이면 되잖아. 그렇지? 그냥 비금속 원소를 세보면 얘 혼자만 금속이고 나머지들은 비금속이란 말이야. 비금속, 비금속, 비금속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랑 공유결합할 수 있는 물질은 2개겠죠. 그래서 얘는 한 가지가 아니라 2가지.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자, 다음 CD2는 이제 마그네슘에 염소가 2개 붙은 거니까 염화 마그네슘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염화 마그네슘인데 염화 마그네슘은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라고 했을 때 아르곤은 이제 18족 비활성 기체로서 아르곤이 이제 전자 껍질을 3개 이렇게 표현했을 때 2, 8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음이온이 염소니까 염소가 그럼 얘랑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어? 라고 물었는데 염소가 딱 전자 하나만 얻으면 아르곤과 같은 배치가 될 수 있죠. 그걸 이제 마그네슘이 공급해주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표현이다. 얘는 틀린 표현이고. 자, 공유하는 전자쌍의 수는 B2가 D2보다 작냐라고 했는데 공유하는 전자쌍 한번 봐볼까요? 산소 같은 경우 공유하는 전자쌍을 이렇게 표현해서 구조식을 써보면 이중결합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염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만 필요하니까 공유결합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Cl과 Cl끼리 서로 이제 공유결합해서 Cl2 염소 기체가 됐을 때 얘 공유결합은 하나죠. 얘가 더 많죠. 그래서 B2가 D2보다 작냐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더 크다라고 해야지 맞죠. 그래서 나머지는 틀렸고 니은 하나만 맞으니까 답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알칼리 금속 A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라고 했습니다. 석유 속에 보관된 A를 피긴셋으로 꺼내요. 이제 잘랐을 때 단면을 관찰했다. 그리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물에 넣은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넣고 이제 반응하는 모습을 살펴봤다. 라고 했더니, 은백색 광택이 금방 사라졌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그러면 뭘 암시하는 거냐면, 반응성이 크다. 산소랑 매우 잘 반응한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이제 두 번째 결과를 보면 물과 격렬하게 반응한다. 이거는 위에 쪽과 결론이 똑같죠. 반응성이 크니까 물하고도 반응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수용액의 색이 붉게 변하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용액의 색이 붉게 변했을 때 페놀프탈레인을 붉게 변하게 만드는 거는 염기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염기성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물에 녹았을 때 염기성이 되는 금속들을 우리는 배웠어요. 뭐라고? 알칼리 금속이라고. 즉 이게 알칼리 성질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금속 A는 알칼리 금속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가에서 A는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한다. 맞는 표현이고, 기억은 수용액의 염기성인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자, 페놀프탈레인을 왜 넣냐? 염기성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맞다. 다음, A를 석유 속에 보관하면 A가 물산소와 접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죠? 얘가 반응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산소나 물과 반응해서 부식되는 거를, 혹은 반응해서 이제 부식이 너무 빨라서 이제 타버리죠. 연소해 버리는데, 그거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석유 속에 보관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보죠. 자, 그림은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끝난 후, 직후 별 가와 나의 내부 구조를 나타내었다라고 했어요. 쌤이 이거 판단할 때 이제 물론 그림에서 좀 디테일하게 좀 챙겨줬어. 작고 크잖아. 그치? 그럼 이것만 보고도 우리가 쉽게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만약 크기를 동일하게 이제 그려줬다 하더라도 이게 비율의 확대 비율의 좀 다른 것 뿐이지, 이 실제 별의 크기를 추정을 할 때는 여러분 뭘 봐야 되냐면 층의 개수를 봐야 됩니다. 층이 많으면 큰 별이고 층이 적으면 작은 별이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층 개수를 봐라. 그래서 얘가 작은 별이고요, 얘가 큰 별이라는 걸 이 층의 개수를 보고 금방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중심부의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냐라고 했을 때, 별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중심부의 온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중심부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 번의 핵융합을 거쳐서 아주 상위 단계, 철까지 만들어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나가 가보다 중심부 온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억은 틀린 표현이 되고요. 가는 진화 과정에서 초신성 폭발을 거칠 수 있냐라고 했는데, 이렇게 작은 별들은 초신성 폭발이 아닌 행성상 성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초신성 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려면 요렇게 요 정도로 큰 별, 그러니까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철까지 만들 수 있는 별들이 초신성 폭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는을 나로 바꾸면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나는 중심부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진 층이 분포하냐 라고 했는데, 그쵸? 그래서 지금 이 나에서는 별에서 만들 수 있는 최종 원소인 철까지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철은 26번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원소를 만들려면 초신성 폭발이 필요하긴 하나, 일단 중심부에 철 같은 무거운 물질까지 만드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0번 가보자. 10번은 이제 화학 결합, 그러니까 화학 결합에 의해서 생긴 물질들 중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고 있냐를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다음은 물질 A, B를 각각 물에 녹였다. 그래서 전기적 성질을 설명하는 모형을 나타냈다라고 했고, 지금 A라는 물질을 녹였을 때 전류가 흐른다. 자, 여기를 잘 보시면 되죠. B 같은 경우는 녹였는데 전기가 안 흘렀다라고 했어요. 즉 얘는 전하 운반자가 있다는 소리고 얘는 전하 운반자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얘가 물에 녹아서 이온이 있다는 거고요. B라는 물질은 이온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공유결합 물질이라 하더라도 전부 다 물에 녹았을 때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이제 염화수소 같은 경우는 물에 녹아서 플러스인 수소이온과 Cl 염화이온으로 분리되면서 전기를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즉 공유결합 물질에서도 몇몇 물질들은 이런 전해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제시된 물질 같은 경우 이제 B를 녹였지만 전기가 일단 흐르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공유결합 물질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온결합 물질이지만 물에 들어갔을 때 걔는 앙금 같은 경우는 애초에 물에 안 녹으니까 이제 빼야겠군요. 자, 어쨌든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다음 중 A와 B의 예로 이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봐라 라고 했으면 A는 물에 녹아서 이온으로 분리되는 거, B는 물에 녹긴 하지만 이온으로 분리 안 되는 물질을 찾으면 되겠죠. 그럼 답은 1번 바로 보입니다. 염화나트륨, 소금이죠. 그리고 B, 설탕. 얘도 물에 잘 녹지만 전기를 흐르게 하진 않죠. 자, 그 뒤에 지문도 좀 보면은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둘 다 전기가 흘러버리고요.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포도당 안 흐르지, 염화칼륨이 흐르지. 얘는 이제 거꾸로 돼 있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포도당은 전기가 안 흐르고 설탕도 이제 전기가 안 흐르고,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설탕이 전기가 안 흐르고 황산구리는 물에 녹아서 이제 푸른빛을 띠는데 얘는 황산이온과 구리이온으로 분리돼서 전기를 나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이제 통하고 안 통하고가 맞는 1번이 답이다. 다음 11번. 자, 판구조론 문제죠. 판의 경계에 위치한 지역 A와 B 그리고 주변 판의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보면 지금 딱 봤을 때 A가 해령이란 걸 알 수 있죠. 해령. 그리고 해령과 해령 사이에 끼어있는 이 부분은 B가 보존형 경계 변환단층이란 걸 알 수 있어요. 보존형 변환단층. 자, 그러면 이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A에서는 판의 소멸이 일어나냐 라고 했는데 A가 이제 발산형이기 때문에 땅에 판의 소멸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멘틀 대류에 의해서 안쪽에 있는 물질이 바깥쪽으로 나오며 이제 위에 있는 바닷물과 바로 접촉하면서 식게 되며 새로운 땅이 생성되는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B에서는 해령이 발달하냐 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A로 바꿔줘야지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자, 화산 활동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활발하냐 라고 했을 때 A는 애초에 이게 긴 화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거의 긴 화산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이제 B 같은 경우는 이제 스치는 지형이긴 해서 이게 마찰이 굉장히 센 편은 아니라 마그마가 생겨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에서는 화산 활동은 없죠. 여기는 화산 활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표현이다. 답은 2번 디귿 하나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봅시다. 표는 전기적 성질에 따라 몇 가지 물질을 구분한 것이다. 기역과 니은은 고무와 구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고무와 구리를 줬네요. 물질의 이제 전기적 성질, 도체, 부도체, 반도체, 이거를 묻는 문항인데, 도체는 철, 은 하고 기역. 근데 기역과 니은 둘 중 하나가 구리 아니면 고무 아니겠어? 그러면 기역이 전기가 잘 흐르는 구리겠다. 얘가 구리겠다. 그러면 고무가 우리가 전기 안 통하는 물질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니은이 고무겠다. 이렇게 금방 찾을 수 있죠. 자, 그러면
기역은 고무이냐? 예, 맞다. 그러면 자, 기역. 구리는 고무보다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다. 이거 너무 당연한 물질. 너무 쉬운데, 이건. 자, 저마늄에 불순물을 추가하여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반도체 물질의 특징을 묻고 있는 거죠. 저마늄 혹은 규소 같은 물질들은 원래도 전기가 부도체보다는 좀 더 잘 흐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순수 규소라든지 순수 저마늄 같은 경우는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 전기적 소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물성이 너무 안 좋아요. 별로 쓸모가 없어. 하지만 얘들의 진가는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지. 이런 반도체 물질들은 그 안에 불순물 13족이라든지 혹은 15족과 같은 이물질을 넣어서 도핑시켜주면 얘네들의 전기적 특성이 거의 진화에 가까울 수준으로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물을 추가하여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켜서 우리 인간들은 그걸 입맛대로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제품들을 뭐 다이오드 혹은 트랜지스터 같은 이름으로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이제 맞는 설명이다. 그러면 3개 다 맞죠. 그래서 5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13번. 그림은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규산형 광물 중 하나인 이제 휘석. 자, 휘석이라고 했습니다. 휘석. 그리고 휘석의 구조 모형을 여기다 아래다 보여줬어요. 휘석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지금 휘석은 여러분 그 규산형 광물들을 유형과 그리고 그 대표하는 광물들을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먼저 독립형 같은 경우는 감람석. 다시 써줄게. 독립형 같은 경우는 감람석이고, 그 다음 단사슬 같은 경우는 휘석. 그리고 복사슬 같은 경우, 각섬석. 다음 이제 판상 같은 경우가 흑은모. 그리고 이제 망상 같은 경우가 석영이나 혹은 장석 같은 예시. 이거 다 잘 외우고 계셔야 되죠. 자, 석영은 100% 규소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고, 장석은 거기에 소량 이물질이 섞여가지고, 이제 완전 투명한 석영에서 조금 그 밝은, 불투명한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그 석영, 규산염 사면체에 점점 이물질이 늘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갈수록 색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제 규산염 중에서도 이 이온성 물질들, 즉 일종의 이물질들이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규산염 사면체 간의 결합이 강해져서 화학적 풍화에 강합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어두워짐,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화학적 풍화에 강함. 이런 부분까지 좀 디테일하게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수능 볼 때도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 구조물은 지금 단사슬, 휘석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가운데에 규소가 있고 그 근처에 이제 산소 4개가 감싸고 있는 사면체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사면체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여기도 사면체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이렇게 여기도 사면체 구조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끼리 지금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규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은 공유결합이야 라고 했는데 이거는 비금속이니까 맞는 표현입니다.
다음 희석은 규소 원자 1개, 산소 원자 4개가 결합해 있다. 이러한 사면체 모양을 기본 단위로 하고 있어 라고 했었는데 여기도 지금 사면체가 하나, 둘, 셋, 넷, 4개가 결합되어 단위체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얘도 맞습니다. 규산형 광물에서 얻을 수 있는 규소는 반도체 소자의 재료가 돼 라고 했는데 규산형 광물에서 얻을 수 있는 규소는 14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4족에다가 이제 13 혹은 15족을 섞어서 P형 반도체 아니면 N형 반도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이제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봅시다. 14번은 우리 지구 시스템 안에서 어떤 에너지원들이 있는가를 묻는 문제인데요. 지구 시스템에서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 지구 에너지, 그리고 조력 에너지 이 3가지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가장 많은 현상을 일으키는 대규모 에너지원이 바로 태양 에너지원이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에너지원 가는 밀물과 썰물을 일으킨다. 그럼 얘가 조력 에너지겠다. 얘가 조력. 날씨 변화를 일으키는 것? 바로 날씨는 왜 바뀌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다 뭐 때문이야? 수증기가 증발하니까. 그럼 수증기 왜 증발할까? 햇빛이 내려지니까. 그렇죠? 얘가 태양 에너지. 자, 대기 중으로 화산가스가 분출하는 것. 이건 이제 화산 활동 때문이죠. 화산 활동은 땅의 운동이니까 얘가 지구 내부 에너지다. 이렇게 고를 수 있죠. 자, 그러면 지문 한번 맞는지 볼까? 가는 조력 에너지다. 맞고, 나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중 가장 적은 양. 아니야. 태양이 압도적으로 많아. 얘를 1이라고 하면 얘가 2쯤 되고 얘는 한 2만쯤 됩니다. 10,000배 차이예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차지한다. 다음, 디귿. 대기 중으로부터 화산가스 분출은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다. 여기 근데 힌트를 다 줬어. 이렇게 대기 중 화산가스 분출. 그럼 얘가 얘한테 이렇게 영향을 준 거잖아. 그럼 얘는 직권이잖아. 얘는 기권이고. 따라서 직권이 기권에게 영향을 준 사례다라고 해야지 맞겠죠. 그래서 얘는 틀렸다. 답은 기억 하나.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자, 15번은 지구 시스템 중에서 수권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입니다.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측정한 A와 B 시기의 깊이에 따른 수온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지금 해역이 같아요. 계절이 다른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A 시기가 7선이니까 얘가 A고 얘가 B인데 지금 보면 A는 혼합층이 굉장히 두껍죠. B는 혼합층이 얇고 따라서 A 시기가 얘가 이제 바람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람 세다. B 같은 경우는 혼합층이 얇아서 바람은 약해. 그래서 바람은 약하지만 이게 수온이 굉장히 높거든. 그래서 얘가 더운 시기구나. 이렇게 둘의 차이점을 알 수 있지. 자, 그러면 설명 한번 옳은지 한번 봐볼까? 기억. 해상의 기온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높냐? 라고 했는데, B 시기가 그냥 수온 자체가 높은 게, 그래프에서 금방 보이죠? 그래서 이제 틀렸고, 혼합층의 두께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두껍냐? 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혼합층이고, 얘는 요만큼이죠. 그래서 A가 훨씬 두껍다가 맞고, 심해층은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거의 없냐? 라고 했을 때, 그냥 A가 됐든 B가 됐든, 여기 심해층까지 가면, 지금 수온의 변화가 거의 없이 일직선인 게 보이죠. 그래서 디귿은 맞다. 그리고 요 가운데 층, 이제 수온이 변하는 층은 여러분 수온 약층이라고 하는 거 다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봅시다. 16번. 16번은 이제 중력 시스템에서 중력의 특징이라든지 성질을 제대로 잘 기억하니를 묻고 있는 문항입니다. 자,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원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었고 나는 물체 B가 지구 표면 근처에서 연직 방향으로 자유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쌤이 이거 다른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되게 많이들 틀렸더라고요.
이걸 많이 틀린 이제 지문을 물어보니까 이 기억 때문에 많이들 틀렸더라고. A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 지문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교과서라든지 교재를 봤을 때 가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등속 원운동이라고 표현해요. 얘는 그냥 뭐 자유낙하 운동이죠.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은 그래서 요거 표현도 좀 솔직히 말하면 마음에 좀 안 들어요. 왜냐면 대부분 교재에서 등속 운동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등속도 운동을 의미하는데 등속 원운동에서만큼은 얘는 등속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등속이라는 게 속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속력을 의미합니다. 속력을 의미한다. 그러면 얘 둘의 차이가 뭐냐? 이거 여러분 둘의 차이를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딱 표현했을 때 한 번에 캐치 못했다면 이 파트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한번 꼼꼼히 다시 보면서. 자,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량 중에서도 이제 빠르기만을 따지는 겁니다. 빠르기. 방향성은 따지지 않아요. 근데 속도는 다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거 두 개를 거의 혼용해서 동일시하게 쓰지만 과학에서는 엄밀하게 구분을 해줘야 돼. 속도는 빠르기와 플러스 이동 방향까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물리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속도라고 하는 얘기는 등속도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방향이 일정하며 빠르기도 일정하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 등속력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방향은 안 따지는 거야. 그냥 빠르기만 보는 거라고. 그냥 빠르기만 똑같으면 오케이. 이거야. 그러면 등속 원운동을 보면 얘가 지금 이 인공위성 여기 있을 때는 이쪽으로 가고 있지. 그러면 얘가 이쯤에 있을 때는 어떨 건데? 이쪽으로 갈 거 아니야. 얘가 여기 있을 때는 이쪽으로 갈 거고. 그러면 선생님이 좀, 자, 화살표 크기를 좀 맞춰줄게. 이렇게 하면 각각의 지점에서 이 빠르기의 크기 자체는 다 일정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등속력이라고 표현하는데 보면은 화살표의 방향이 다 다르죠. 그죠? 그러면 등속도, 방향 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 가속도는 물체의 운동에서 두 가지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는 빠르기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금방 잘 납득을 하지. 근데 가속도는 빠르기를 만약 변화를 못 시켜도 뭘 변화시킬 수 있냐면 방향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가속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에 힘이 가해져서 가속도가 생겼다는 얘기는 그 물체의 빠르기를 변화시키거나 점점 빨라지거나 점점 느려지거나 혹은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기가 그대로여도 방향이 변하면 뭐다? 가속도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이 사례에서 보면은 지구가 이 A라는 물체를 이렇게 중앙 부분으로 당기기 때문에 이 순간 A의 속도 값이 이 힘의 방향 쪽으로 꺾여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순간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 여기에서 힘이 또 이렇게 작용하니까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던 이 인공위성이 또 얘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꺾여가지고 이 순간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걸 무한 반복하면서 계속 원운동하는 거야. 즉 힘을 받았고 방향이 꺾였으므로 얘는 가속도 운동이 맞다라고 한 거죠. 쌤이 이 지문만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거 한 번에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또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물리를 어려워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계속 가봅시다. 자, 니은, 낙하하는 동안 B의 속력은 점점 증가하냐. 자유낙하 운동의 특징이죠. 이게 아래로 갈수록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여러분들 여기다 플러스 더 해가지고 그 수치가 몇이냐까지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구에서는 1초에 9.8m/s씩 빨라진다.
9.8까지도. 근데 이제 고1쯤 되면은 대부분의 문제에서 이 9.8을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좀 편리하게 그냥 10으로 놓고 풀어 라고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둘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B의 속력은 점점 증가하는 거 맞다. A와 B에는 모두 중력이 작용하냐 라고 했는데 그쵸?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얘네들이 가속도 운동을 하는 이유는 지금 중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D것도 맞다. 답은 5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볼까요? 17번은 운동량과 충격량, 그 중에서도 충격량의 이 구조, 개념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높이뛰기 경기장에서 선수의 부상을 방지하는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가 높이뛰기 올림픽 같은 거 보면 선수가 다다다다 달려가서 이렇게 장대 높이뛰기 딱 한 다음에 이게 뒤로 멋지게 이렇게 착지하면서 내려오죠. 그랬을 때 여기가 만약 딱딱한 돌바닥이면 이 사람 다치겠죠. 예,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안 다치는 건데 이때 조심해야 하는 건 돌바닥이든 그게 푹신한 바닥이든 그 선수가 받게 되는 충격의 양, 충격량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충격량은 물체가 충돌하는 순간의 그 물체의 질량과 속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충격량은 곧 운동량의 변화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딱한 돌바닥이든 푹신한 바닥이든 이 사람이 장대를 높이 건너뛴 다음에 떨어져서 바닥에 닿기 직전에 이 사람의 질량과 속도가 다 똑같다면 충격량도 같다는 거죠. 그러면 딱딱한 바닥일 땐 다치고 푹신한 바닥일 땐 왜 안 다치냐? 그게 이 지문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푹신한 매트를 사용하면 착지할 때 충돌하는 시간이 딱딱한 바닥이 팍 하고 아주 짧은 시간에 걸쳐 부딪히는 반면 푹신한 바닥은 사람이 떨어지면 푹신하면서 충돌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오래. 그렇기 때문에 충돌 시간이 길어짐으로, 즉 증가함으로 라는 표현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충돌하는 동안 선수가 매트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 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지만 그게 힘과 시간의 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게 일정한 상황에서 시간이 증가하면 힘은 감소해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힘의 크기는 감소하여가 올바른 빈칸에 적절한 단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골라보면 증가 감소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봅시다. 18번. 그림은 질량이 동일한 물체. 자, 이거는 수평으로 던진 물체에 대한 지문인데, 질량이 동일한 물체 AB를 수평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A와 B의 운동 역량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수평 방향으로 각각 D, ED만큼 이동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질량이 동일한 물체라고 주었지만 질량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A와 B는 동시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구에서 낙하하는 순간 이 높이 값에 의해서 떨어지는 시간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A와 B는 같은 높이에 있으므로 똑같은 시간 동안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 지구의 중력과 속도는 물체의 질량과 상관없이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A와 B가 됐든 뭐 똑같이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A는 이제 옆으로 날아가는 속도를 가지고 있었어. 그죠? 얘가 떨어지는 동안 예를 들어 T초가 걸렸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T초 동안 D를 갔어요. 그러면 이 A의 속력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뭐 V라고 표현해 봅시다. V는 T초 동안 D만큼 갈 수 있는 속도. 그러면 B 같은 경우도 역시나 똑같은 높이를 가졌기 때문에 얘도 T초 동안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얘는 ED를 갔네? 2배 멀리 갔네? 속도가 몇이었겠다? 2배겠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설명을 옳은 걸 골라봐라 라고 했는데 A와 B의 작용한 중력의 크기는 같냐 라고 했을 때 그쵸? 얘는 질량이 동일하므로
중력의 크기는 곧 무게입니다, 여러분.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이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같다가 맞고요. 물체를 던지는 순간의 속력은 B가 A의 2배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2배가 돼야 된다. 왜? 똑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가 2배니까 맞다가 되고요. 운동을 시작한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B가 A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시간은 역시나 높이가 똑같으니까 같아야 된다. 그래서 틀렸다. 그럼 답은 기억, 니은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19번입니다. 얘는 생명 시스템 내용 중에서 이제 세포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의 개념을 알고 있니?를 묻고 있는 질문인데, 여러분들 이 세포막이 막 단백질과 그리고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인지질이 이중층으로서 물질을 투과시킬 때 또 이 인지질의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죠. 바로 이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친수성, 꼬리에 해당하는 요 지방상 부분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 그래서 얘는 기름하고 친하죠. 자,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웬만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막단백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큰 분자 물질, 큰 분자, 그리고 인지질 같은 경우는 작은 분자를 통과시킨다. 그리고 이렇게 물질을 구분해서 투과시키는 이런 특성을 선택적 투과성이라 한다. 이런 것까지도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자, 그럼 A 같은 경우 보면 A는 각각 단백질과 인지질 중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A는 그럼 단백질이냐? 라고 물었을 때 맞다 골라주시면 되고, B에서는 친수성을 띠는 부분은 니은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머리 부분이 친수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억이라고 해야지 맞는 표현이 되고요. 자, 이제 로마자 2번과 같은 경로, 그러니까 여기네요. 인지질을 통과하는 경로로 이동하는 물질에는 포도당이 있냐라고 했을 때 포도당은 꽤 큰 물질입니다. 여기 세포막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통과하지 못하고 여기 A를 통해서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다가 돼요. 그럼 여기로 통과하는 물질이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더 작은 입자인 산소, 뭐 이산화탄소, 뭐 물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다음 20번. 다음은 감자즙의 카탈레이스가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에 미치는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활동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이제 분해되는 반응을 할 건데, 가설 뭐라고 했어요. 이 가설에 따라서 뭔가 실험을 설계를 했겠죠. 그래서 실험 설계한 거랑 시행한 걸 좀 보니까 시험관 AB에다가 과산화수소 넣고 A 쪽에는 증류수, B에는 감자즙을 넣은 후 기포가 발생한지 관찰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증류수고 아무것도 없는 거고 얘가 감자즙이 들어있는 건데 감자즙 안에는 카탈레이스가 들어있죠, 여러분.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류수는 기포가 발생을 안 했어요. 즉 이때 기포는 또 산소죠, 산소. 왜 산소예요? 분해되면 산소가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산소가 발생했냐를 보고 있는데 얘는 발생 안 했고 얘는 많이 발생했어. 그러면 얘 둘의 차이는 결국 감자즙을 넣냐 안 넣냐니까 이 감자즙 속에 들어있는 카탈레이스가 이런 변화를 나타낸 이제 이런 차이점을 발생시켰다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가설은 타당하다라고 했으면 우리는 가설 금방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감자즙이 분해를 촉진한 거 아니야? 라고 가설을 오히려 역추론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 한번 봅시다. 카탈레이스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냐?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카탈레이스 같은 생체 촉매인 효소는 전부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을 빠르게
빠르게가 이제 촉진한다라는 의미니까 그게 기억 가설로 적절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역추론한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맞다. 나에서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활성화 에너지는 효소의 핵심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쌤이 그 수업 시간에도 가끔 얘기를 할 때 이 활성화 에너지를 뭐 분노 게이지라든지 이런 걸로 표현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집값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사고 싶어요. 집이 막 1억짜리야. 근데 내가 가진 돈이 막 2천만 원밖에 없어. 얼마 필요해요? 8천만 원 필요하죠. 그럼 내가 8천만 원만 더 모으면 집을 살 수 있겠죠. 이때 그걸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활성화 머니는 그럼 얼마인 거야? 8천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이제 실제 의미는 어떤 물질이 화학 반응하는 데까지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활성화 에너지로 합니다. 따라서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이게 집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집을 사기 힘들어하는 것처럼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물질들은 화학 반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났어. 여기는 잘 안 일어났어. 왜? 화학 반응이 어려우니까. 왜? 얘는 쉬우니까. 근데 똑같은 화학 반응인데 왜 얘는 쉬울까? 누가 도와줬으니까. 누가 도와줬는데? 효소가 도와줬어. 그럼 효소가 어떻게 도와줬는데? 에너지를 낮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작다, 낮아진다 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이거는 이제 생명 시스템에서 세포의 소기관과 구조를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세포의 구조를 묻는 문제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유형이 딱 나와줬는데 세포 소기관들의 모형을 보고 이 모형들이 각각 누구인지 다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세포의 가장 가운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구조물은 핵입니다. 지금 그래서 C가 핵을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 핵 주변에 있는 이렇게 얇은, 그러니까 뭔가 미역처럼 이렇게 퍼져 있는 이 구조물을 우리는 소포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B가 지칭하고 있는 지금 소포체 근처에 많이 몰려 있는 이 작은 알갱이들, 이 녀석들은 라이보솜이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여기 큰 액체 덩어리 같이 생긴 이 녀석은 액포고요. 여기 미로처럼 생겨서 핫도그에다가 케첩 바른 것처럼 생긴 이 녀석은 마이토콘드리아. 원래 선생님 작년까지만 해도 미토콘드리아라고 가르쳤는데 이번에 개명됐죠. 마이토콘드리아.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소포체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혼자서 여기 둥둥 떠다니고 있는 이 녀석은 골지체. 골지체.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동그란 막 안에 뭔가 빌딩같이 뭔가 아니면 동전이 쌓여져 있는 모습으로 생긴 이 녀석이 엽록체입니다. 식물에만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두고 봤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걸 고르시오. A에서는 포도당이 분해되어 에너지가 생성되냐라고 했는데 엽록체에서는 얘가 엽록체니까 반대입니다. 반대. 에너지를 영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흡수하여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을 엽록체에서 하죠. 우린 이걸 광합성이라 부르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자, B는 동물세포에도 있다라고 했는데 B가 지금 라이보솜이죠. 라이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구조물로서 동물세포에도 당연히 있고요. 식물세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다. C에는 유전물이 들어있냐라고 했는데 핵 속에는 유전물질인 DNA가 들어있죠. 그래서 얘도 맞다. 자, 다음 22번 봅시다. 22번은 유전정보의 흐름 파트에서 전사와 번역 과정을 잘 알고 있니?를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유전정보에 의해서 아미노산이 이제 결합시켜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그래도 문제가 그나마 이게 전체 문제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얘가
DNA 구조 이거 이쪽 안 보여줬고 여기도 안 보여줬고 근데 단백질 아미노산을 이렇게 두 개만 또 보여줬네요. 그러면 자, 아래 표를 보니까 육각형, 세모, 동그라미, 오각형 해가지고 이제 코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추론을 해야 되는데 얘가 동그라미니까 동그라미의 코돈이 뭐냐? GUC예요. 그래서 얘가 GUC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얘가 GUC인데 앞에 있는 코돈을 보면 UCG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DNA 1번과 2번 중에서 누가 주형 가닥인지 판별할 수 있어요. 얘랑 상보결합인 걸 찾아봐. U 반대편에 누가 와야 돼요? A가 와야 되죠? 그죠? C 반대편에는 G가 와야 되고, G 반대편에는 C가 와야 되고, 그럼 A, G, C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둘 비교해보면, 여기 A, G, C가 있어요. 따라서, 얘, 1번이 얘가 주형 가닥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주형 가닥이고, DNA 1번으로부터 RNA를 만들었고 이 RNA가 이제 단백질을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 니은도 금방 찾을 수 있죠. 왜냐하면 주형 가닥에 있는 CGC를 보면 얘가 GCG가 돼야 된다는 걸 금방 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물음표랑 기억도 한번 찾아볼 거예요. 물음표부터 보면은 얘랑 상보결합이고 1번하고 여기 RNA도 상보결합이니까 얘랑 이제 구조가 똑같아야 돼요. 다만 G는 DNA 있으면 안 되지. 유라실이 DNA 있으면 안 되지. 유라실 대신에 이제 타이민이 들어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야겠다.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는 이거랑 상보결합인 C, A, G 이렇게 구성됐겠네요. 자, 다 찾았다. 자, 그러면 이제 지문 한번 보죠. RNA 합성에 사용된 DNA 가닥은 1번이냐? 그죠? 1번이 주형 가닥이니까 맞다. 기억과 니은에서 구한인의 개수는 서로 같냐? 근데 기억을 보면 구한인이 1개인데 니은에서 보면 이게 2개란 말이야. 그래서 2개네. 안 맞잖아. 틀렸고. 그러면 알파벳 A는 오각형 아미노산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알파벳 A가 얘네요. 얘는 그러니까 GCG로 만들어진 이 코돈이 있는데 이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얘인가요? 라고 해보면 GCG. 딱 맞네요. 그래서 얘가 맞다. 기억, 디귿의 맞다. 자, 23번을 보면은 그림 가는 지질 시대의 지구 평균 기온 변화를 나는 삼엽충의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까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골라봐라. 나의 생물은 고생대에 번성하였다. 얘가 삼엽충이잖아요. 그죠? 원래 여러분 이렇게 글자 이제 무슨 화석인지까지도 알려주는 게 난이도를 굉장히 쉽게 낸 겁니다. 원래라면 이거 보여주지도 않죠. 그냥 그림만 이렇게 띡 던져주지.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지만 삼엽충이고 삼엽충은 어디서 살았어? 고생대에 살았어 라는 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고생대에 번성하였다. 맞는 말이다. 그 다음 지구 평균 기온은 가장 낮은 지질 시대는 중생대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지구 평균 기온 그래프를 줬죠. 근데 사실 이 정도는 머릿속에 좀 암기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중생대는 지구 지질 역사상 가장 따뜻했던 시기로 유명합니다. 빙하기가 한 번도 없었던 가장 따뜻했던 시기. 그게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그냥 이거 표 안 보고도 바로 아닌데 라는 걸 바로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수능 스타일 같은 경우는 자료를 주고 해석하는 스타일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료 해석을 통해서 올바른 추론을 하고 그걸로 지문을 잘 골라내는 그런 능력들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번 모의고사에서도 역시나 이렇게 자료를 던져줬고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그러면 성캄브리아 시대 이거 한번 평균 내봐. 말 그대로 여기서 평균 기온이라고 생각하면 대충 평균 내보는 거 한 요 정도쯤 되지 않겠어? 낮은 게 많고 높았던 시기는 짧으니까 요 정도쯤 될 거고 고생대 같은 경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높고 두 번이 낮네? 그럼 대충 평균 막 한 이쯤 잡아. 중생대는 자 여기 엄청 따뜻해 살짝 조금 추웠던 시기가 있지만 그래도 이거 다 평균 내보면 요 정도 되지 않겠어? 그렇죠?
그리고 신생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엄청 따뜻했는데 겁나 후반부로 올수록 엄청 추워지죠. 그래서 엄청 낮겠네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중생대가 제일 따뜻했지 않겠냐라고 적당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신생대 말기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요 끝에 있는 요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요 부분. 이 빙하기와 간빙기라는 게 그 빙하기가 지구 전체가 다 얼어붙는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빙하기긴 하겠지만 빙하기의 이제 정의 중에 하나는 북극부터 해가지고 이 빙하가 말 그대로 확장되는 겁니다. 북극에 있는 그 얼음 땅들이 확장돼서 적도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지구 전체가 약 70% 이상이 빙하에 덮이면 대충 빙하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간빙기는 뭐냐? 그럼 빙하기가 따뜻해져서 빙하가 녹아가지고 이 빙하들이 북극 쪽으로 후퇴한 상태. 지금과 같은 상태죠. 지금 보면은 신생대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면은 지그재그로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려갔을 때가 빙하기고요. 올라갔을 때가 간빙기예요. 자, 그래서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는 모습이 보인다가 맞다. 그럼 기억,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4번. 자, 24번은 생물 다양성과 보존에 대하여 선생님과 학생들이 나눈 내용이다 라고 했어요. 생물 다양성과 보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학생들이 너무 바르다. 정말 공부도 열심히 잘했는데 보니까 학생이 이제 생물 다양성에는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있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설명해서 선생님 뭐라 더 첨언할 말이 없을 정도로 맞습니다. 자, 최근 인간 활동에 의해서 기후변화 혹은 서식지 파괴 등으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혹은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이제 폐수들에 의한 오염 사태 뭐 그런 것들, 서식지 파괴, 이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갯벌을 메꿔 버린다든지 아니면 축산업이라든지 사람의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숲을 밀어버리고 거기를 대규모 농장으로 만들다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려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 파괴, 다 맞죠? 너무 맞는 말입니다. 자, 생물 다양성 보존은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렇죠. 생물 다양성이 이제 부족하면은 이제 종의 수가 부족하게 되면은 생태계에서 먹이 그물을 배우게 될 텐데 먹이 그물에 있는 몇몇 종들이 이제 사라지면 점점 생태계가 불안정해집니다. 이제 있잖아, 사람도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 막 돼지고기도 먹고 싶고 소고기도 먹고 싶고 반찬도 먹고 싶고 계란도 먹고 싶고 이렇게 그래야지 우리 삶이 유택해지는 것처럼 생태계의 건강 측면에서도 그 생태계 안에 살고 있는 종들이 많아야 생태계가 튼튼합니다. 그래서 학생 C의 말도 맞다. 다 맞다. 너무 바른 말들을 잘 해놔서 선생님 딱히 첨언할 게 없네요. 자, 25번 봅시다. 다음은 자연 선택 과정에 대한 모의 실험이다 라고 해놓고 이제 실험을 해서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흰색 종이에다가 흰색 바둑돌과 검은색 바둑돌을 깔아 놓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학생들에게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번쩍 뜬 순간 바로 그러면 눈에 바로 띄자만 네 눈앞에 있는 바둑돌 집어. 그래서 버렸어. 그 다음 이번엔 찬찬히 그 흰색 위에 있는 남은 바둑돌들을 세보고 거기에다가 남은 개수만큼 추가 2배 이벤트 1+1 해주는 거죠. 그래서 1+1 해가지고 이제 2번 더 수행한 다음에 이번엔 좀 상황 환경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흰색이 아니라 무슨 색? 검은색으로 이제 체인지 하는 거죠. 그럼 처음에 흰색 종이 위에 있을 때는 검은색 바둑돌이 잘 보이겠죠? 근데 검은색 종이 위에 있으면 누가 잘 보이겠어요? 흰색이 잘 보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애벌레를 잡는 참새가 되는 입장이 돼가지고 잘 눈에 띄는 녀석들을 콕콕콕콕 잘 집어가지고 없애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험을 해보니까 처음에 흰색 종이 위에 있을 때 실험 결과를 쭉 변화 추이를 보면은 흰색 돌은 점점 많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은색 돌은 점점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 눈에 잘 띄니까.
그럼 검은색 종이 위에 있을 때는 어쩐데? 오히려 이제 상황이 역전되죠. 흰색이 이제 눈에 잘 띄니까 흰색이 아주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고, 검은색 같은 경우는 다시 회복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자연선택설의 중요한 의미. 그러니까 자연선택설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생물의 그 형질 그 자체의 우열에 의해서 진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생물보다는 환경이 결정한다. 그 생물이 처한 환경이 생물의 진화 방향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말이 이 자연선택설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선택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기억, 흰색 종이 위에서 시행회차가 증가할수록 검은색 바둑돌의 남은 개수는 감소한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대로 이제 자료 해석만 해봐도 금방 알 수 있죠. 마는 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렇죠? 마에서 보면 흰색 종이를 검은색 종이로 체인지한 것은 이 검은색, 흰색 바둑돌들이 놓여있는 이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다. 환경에 적합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더 많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도 자연선택설의 의미이기도 하고 이 실험에서 재현한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답을 골라봤습니다.